저도 오늘 채점하면서 봤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나와서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그동안 또 성실하게 공부를 준비를 하셨고 채워주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나오신 분들에서 합격이 많이 나오겠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너무 수고 많으셨고 전반적으로 답안 품질도 좋았고 그리고 답안 내용이라든지 표현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좋아지신 분들도 계시고 오늘 잘 써주신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오늘 그 합격 때마다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합격 문제를 준비를 안 하신 문제가 좀 많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신규 문제도 많이 있고 그리고 저희가 모든 커버리지 다 준비하는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토픽들에 대해서 다 가져가려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조금 내가 이 정도까지는 가져가겠다라는 선택을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합격하기 바로 전 회차 합숙을 할 때 하루에 두 문제만 정해서 그 문제만 학습하고 나머지 토픽은 그냥 개념에 대한 부분들만 그냥 챙기고 힌트만 나가지 않게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했습니다. 지금 하고 계신 공부를 지속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내용 들으시면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하려고 하실 때 그래도 힌트가 조금 나가지 않게 답안을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을 들으시고 아 이런 거구나 모르시는 토픽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문제를 조금 읽으실 때 절대로 실수하지 않으시면 좋겠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인식의 문제점이라고 했을 때 본인이 보안 취약점을 준비했으면 보안 취약점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럴 때 좀 냉정하게 이 물어보는 게 뭔지에 대해서 파악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좀 크게 영향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를 읽으실 때 차분하게 확인을 하시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이거 추우신가 보네요. 네. 공부하셔야 되니까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1교시 시험 같은 경우 8번부터 저희 응용까지 포함해서 14번까지 냈고 그다음에 2교시 시험은 4번부터 6번까지 출제를 했습니다. 8번 첫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퍼블릭 클라우드 스팟 인스턴스 문제에 대해서 출제를 했습니다. 출제를 한 이유는 스팟 인스턴스 이런 형태가 AWS 스팟 인스턴스라고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비단 AWS만 쓰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우리 구글 클라우드라든지 아니면 MS 클라우드, 애저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런 유형의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스팟 인스턴스라고 불리기도 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보통 스팟 인스턴스라는 명칭을 많이 쓰는 이유는 AWS에서 명칭 자체를 스팟 인스턴스로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왜 냈냐라는 거죠. 보통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클라우드를 사용을 하게 되면 비용이 내려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를 도입을 하죠. 근데 막상 클라우드 서비스로 이제 뭐 마이그레이션 한다든지 아니면 신규를 거기서 그쪽에다가 구축을 한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결과적으로 보면 비용이 더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이제 데이터 센터라든지 이렇게 사적 공간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서 이제 24시간 7 by 24 그래서 7일 동안 24시간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클라우드에다가 사용을 한다라고 하면은 실제로 내가 같은 컴퓨팅 파워를 쓴다고 했을 때 비용이 오히려 더 올라가. 왜냐하면은 실제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가 이제 사적 공간 데이터 센터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서 서비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그 인스턴스를 관리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비용들이 포함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퍼블릭 클라우드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에 퍼블릭 클라우드로 도입이 된 이후에도 비용에 대한 절감 전략이 굉장히 필요하고 비용 절감 전략으로 세울 수 있는 대표적인 기술 중 하나가 퍼블릭 클라우드의 스팟 인스턴스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스팟 인스턴스가 뭐냐? 정의에서 이 부분이 나오면 돼요. 선점형 가상 머신. 선점형 가상 머신. 보통 선점형 가상 머신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선점형이라는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CAOS를 하게 되면은
프로세스 스케줄링을 할 때 선점이라는 단어를 쓰죠. 그죠? 선점, 비선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비선점은 뭐죠? 안 가지고 있는 거죠. 안 가지고 있는. 선점, 비선점. 그죠? 그렇게 그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그죠? 선점, 비선점의 큰 차이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조금 더 유출하시기가 쉬우실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은 비선점형 같은 경우에는 한번 프로세스가 실행이 되면은 멈추나요? 안 멈추죠. 끝까지 수행을 합니다. 반면 선점형 같은 경우 어떻게 되죠? 수행을 하다가 나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프로세스가 오면은 당연히 내어주죠. 그게 선점형 프로세스잖아요. 그게 선점형 프로세스 스케줄링이잖아요. 가상머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머신 수행을 하고 있다가 나보다 우선순위가 더 높은 가상머신이 돌게 되면은 수행을 하게 되면은 나를 멈추고 다른 가상머신을 수행을 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필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스팟 인스턴스에서는 선점형 가상머신이고 왜 쌀 수 있냐, 왜 쌀 수 있냐라는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리드문에 나와 있는 잉여 자원 혹은 여유 자원에 대한 부분들이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여유 자원에 대한 부분들은 어차피 사용자 쪽에서 예약을 한다든지 구획을 만들고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남는 자원 안에서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더 싸게 사용을 할 수가 있고 그 실행되는 과정은 선점형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내가 우선순위가 높을 때는 돌 수 있지만은 우선순위가 낮은 경우에는 양보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원리 스팟 인스턴스의 원리는 가격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유 자원에 대한 부분 이 두 부분이 표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유 자원 상태에서 돌기 때문에 어차피 쓰지 않는 자원에서 서비스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싸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고 우선순위를 정해야 될 거잖아요. 선점형이니까. 선점형에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정의할 거냐. 경매 방식으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네. 사용자가 최고 비용을 지정을 하고 그 최고 비용이 높은 사람한테 자원을 할당을 한다는 얘기죠. 근데 아무리 높은 비용이더라도 내가 그냥 서비스를 받는 비용보다 당연히 싼 비용으로 입찰을 하게 되고 어차피 내가 원래 서비스 받는 비용으로 쓰는 건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는 방식으로 여유자원 상태에서 서비스가 구성이 되기 때문에 스팟 인스턴스 형태의 서비스를 많이 사용을 하게 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이제 리퀘스트에서 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죠. 필요한 스펙 정보들이 들어가서 이제 오픈이 되고 거기에 상태에 맞춰서 뭐 자원을 뺏긴다라든지 아니면 자원을 사용하는 종료한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점형으로 자원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쭉 사용을 하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고가용성 서비스를 스팟 인스턴스로만 구현을 한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그래서 평상시에는 예약 인스턴스라든지 이렇게 계속 쭉 유지를 할 수 있는 인스턴스로 운영을 하다가 피크타임 같이 컴퓨팅 파워가 확 필요한 순간 우리가 스케일링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순간에 이제 잠깐 쓰는 거니까 스팟 인스턴스를 더해서 오토 스케일 아웃이 될 수 있도록 이런 구조로 많이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활용 사례 예약 인스턴스라든지 스팟 인스턴스를 같이 사용을 한다. 이런 활용 사례까지 표현하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많이 쓰는 방식이니까 클라우드에서 좀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개념이 뭐다라는 정도까지라도 챙겨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문제는 특근법에 대해서 특근법 개정안에 대한 문제를 출제를 했고요. 네. 특근법은 정의는 이렇죠. 금융거래 등을 이용한 자금 세탁 행위와 공직 협박 자금 조달 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라고 합니다. 네, 특근법 1조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기서 자금 세탁 행위랑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이 두 가지를 봤을 때 생각이 나는 부분이 있어야죠. 그죠? 어떤 게 있을까요? 자금 세탁, 공중 협박 자금 조달 행위.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을까요? 네, 그렇죠. 코인.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비트코인이라든지 가상자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도 그렇거든요. 랜섬웨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처리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실제로 거기에 비트코인 지갑 주소랑 비트코인을 요구를 하죠. 왜? 익명성이 보장이 되고, 자기네들이 마음껏 이런 자금 세탁이라든지 공중협박 자금 조달을 할 수가 있게 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내는 거예요? 막아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개정이 됐고, 거기서 기존에 포함되지 않았던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한 개념이라든지 가상자산 거래를 어떻게 통제할 거야, 이런 부분들이 개정안에 담겨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점을 맞추고 설명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그 기존에는 가상자산이 뭐다라는 개념도 없었는데 개정안을 통해서 가상자산이 포함이 됐고, 근데 이런 데서 약간 저희가 조금 점수를 잘 받는 팁을 드리자면은, 이런 조항 같은 것들이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들어가진 않아도 조항 같은 것들이 같이 표현을 해주시면은 점수가 좀 많이 플러스가 됩니다. 네. 실제로 조항이 틀렸어도 채점자가 그 자리에서 법조문을 펴보고 확인하지 않거든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물론 이걸 보고 누군가는 확인을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보통 확인을 안 한다. 왜냐하면은 수천 건의 답안지를 채점을 했는데 언제 자기가 찾아보고 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항도 같이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가상자산은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잖아요. 비트코인, 뭐 이더 이런 것들이 다 가상자산일 거잖아요. 근데 좀 애매한 것들 있죠. 선불카드라든지 모바일 상품권, 전자채권 이런 것들은 아니에요. 가상자산. 왜냐면 기존에도 사용을 하고 있었고 모바일 상품권 쓰셨잖아요. 그죠? 그런 걸로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금 세탁 행위라든지 공중협박 자금 조달 행위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는 않으니까 요런 제외된다라는 부분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제가 뒤에 기타 자료로도 추가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사업자들이 있다, 요 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가상자산 거래를 우리가 통제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KYC라든지 ISMS, 트래블 등의 이런 부분들에 대한 키워드를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및 조치 등의 내용까지 포함해서 7조 8조죠. 그래서 신고를 해야 되고, 뭐 ISM 인증 받아야 되고, 자금세탁 방지 의무, 뭐 이런 키워드들 넣으셔서 작성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결국에 뭘 하는 거죠? 자금 세탁 행위 위험성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험성이 높으면 당연히 통제를 가하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내용 포함해서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은 거래 보고 의무에 대한 이행 조치까지 개정안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정리해서 정리해서 제가 3단락에 넣었으니까, 아까 김유성 기술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것들 다 가져가려고 하시지 마시고 필요한 내용들 잘 정리하셔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자신문에 저희가 이슈에 나왔던 부분들을 제가 이미지를 캡처해서 넣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개정 일정이 이제 2020년 2월부터 해서 시행은 언제 됐어요? 2021년 3월 25일에 시행이 됐습니다. 딱 시험에 나오기 좋게 시행이 되게 됐죠. 그죠? 그래서 빨리 붙으셔야 돼요. 빨리 붙으시면은 우리가 그만큼 공부할 수 있는 것들도 많지 않습니다. 빨리 붙으시면. 약 올리는 게 아니에요. 빨리 붙으시면은 빨리 붙으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상자산 사업자의 유형에 대해서도 정리해드렸으니까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CPSM이랑 CWPP 설명하시죠. 네, 클라우드에 대해서 보안 솔루션에 대한 문제를 냈고, CSPM, CWPP 이 두 가지로 저희가 이제 통합해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을 제공하는 아키텍처를 만드는데 많이 쓰이는 솔루션이죠. 그죠? CSPM은 약자를 읽어볼까요? 예. 이게 포스처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포스처 매니지먼트. 그리고 CWPP는 클라우드 워크로드 프로텍션 플랫폼. 그러면 CSPM은 우리가 이걸로 봤을 때 시큐리티 포스처에 대해서 이제 관리를 하는 거고, 근데 시큐리티 포스처가 뭔지를 몰라. 그죠? 포스처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은 모르겠지만 좀 익숙하지는 않잖아요. 그죠? 얘는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대해서 집중을 하겠구나.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시큐리티 포스처에 집중, 그 다음에 얘는 클라우드 워크로드에 집중 해서 답안이 작성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큐리티 포스처라는 단어를 찾아볼게요. 태세라는 표현이에요. 태세. 현재 운영되고 있는 태세. 그러니까 현재 구성 상태에 대해서 위험 요소를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장애라든지 문제가 클라우드 서비스 관리자의 실수라든지 구성 정보를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은 운영에 대해서 좀 편의성을 봐주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안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조금
안일하게 세팅을 하고 서비스를 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랬을 때 보안 취약점이 발생을 하게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안 태세, 보안 설정에 대해 집중을 해서 얘가 어디가 위험한 거야? 라는 부분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관리를 하는 솔루션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CWP는 워크로드, 우리 VM이라든지 컨테이너 이런 부분들에서 발생하는 워크로드에 집중을 하고 있다. 라는 부분들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도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차이는 뭐죠? CSPM은 이 API 방식으로 얘네들이 갖고 있는 구성 정보들이 서비스들에 대해서 구성 정보들이 박혀 있겠죠. 이런 구성 정보들을 API로 주고받으면서 위험 평가를 한다라는 거겠죠. 뭐 컴플라이언스라든지 오퍼레이션 모니터링이라든지 데브세곱스 이런 것들이 여기서 진행이 되고, CWP는 다이렉트로 에이전트를 씹던가 아니면은 그 해당 머신과 통신을 하면서 현재 워크로드에 대한 부분들을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는 API 형태, 얘는 에이전트라든지 비에이전트 방식으로 직접 다이렉트로 컨테이너라든지 아니면 VM에 접속을 해서 워크로드를 보호를 한다, 확인을 하고 보호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구성 요소는 이 솔루션에서 어떤 서비스를 하고 있어? 라는 부분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컴플라이언스 진단 이런 거죠. 컴플라이언스에서 확인을 할 테니까 뭐 이런 것들이 세팅이 돼 있어야 되는 것들 있잖아요. ISMS에서 항상 먼저 확인하는 것들이 이런 컴플라이언스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현재 보안 그룹이라든지 이런 보안 세팅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계정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진단을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뭐라 그랬죠?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위험에 대한 평가를 하고 판별하고 시각화까지 수행을 하는 거고, 얘는 현재 워크로드를 보고 이게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을 해서 문제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해결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이런 서비스들이 있다라는 부분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서비스들에 대한 부분들은 가트너에서 지정이 된 부분들이죠. 그래서 가트너에서 이제 클라우드 보안의 로지컬한 아키텍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대표적인 솔루션이 오늘 작성하신 CSPM이랑 우리 CWPP가 있다. 그리고 알고 계신 솔루션들이 있겠죠. CSB라든지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논리적 아키텍처를 그린다라는 느낌으로 3단락을 들어가시면은 더할 나위 없이 평가가 될 수 있는 좋은 점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AI 퍼징 테스트. 이 문제도 많이 작성해 주셨는데, AI 모델에 대한 퍼징 테스트라고 작성하신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모호한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약간 제가 쓴 해설지랑 방향이 다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접근을 하셔서 쓰셔도 저는 무방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AI 퍼징 테스트로 검색을 해보니까 보통 이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퍼징 테스트 자체에 대해서 단점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바보 과학 문제라든지 아니면 제로데이 익스플레이트에 대한 방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퍼징 테스트가 굉장히 어렵죠. 그런 데이터들을 만드는 게 무한대로 저희가 오류가 날 수 있는 입력값들을 만들 수는 없잖아요. 조금 더 집중해서 우리가 취약점을 빨리 찾고 해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테스트 시간 자체도 줄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문제점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하게 판단하고 테스트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하는 게 AI 퍼징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 퍼징 데이터를 AI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결국에 퍼징 테스트를 함으로써 우리가 제로데이 익스플로이트 방어가 가능하다. 이 부분까지 내용 추가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리는 이제 퍼징 테스트랑 AI에 대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유전자 알고리즘, 딥러닝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퍼징 테스트가 이제 입력 데이터 생성을 해야 되잖아요. 심볼릭 익스큐션 개념을 넣어서 실제로 이렇게 방어를 한다. 이런 상태로 연결이 되는 플로우를 보여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AI 퍼징 테스트의 유형을 논문에서 찾은 건데 이런 유형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레이박스 퍼징이라든지 문법 기반 퍼징, 아래는 우리가 알고 있죠. 강화학습 퍼징이라든지 강화학습도 우리가 알고 있고 그걸 활용 기반으로 해서 퍼징을 한다라든지, 그래서 그런 내용 기반으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AI 퍼징이라든지 카오스 테스트를 통해서 데브세옵스를 구현을 한다. 프리프로덕션은 프로덕션 바로 전 단계겠죠. 프로덕션 전 단계에서 이 두 가지 테스트 기법을 통해서 데브세옵스를 구현하는 부분까지 연결해서 3단을 확장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어떻게 구체적으로 퍼징 테스트가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기법이라는 이런 부분을 표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TF-IDF, TF-IDF도 나온다 해서 꽤나 오래전부터 합숙이라든지 모의고사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출제가 됐었는데 아직 실제 시험에 출제가 되지는 않았고, 아직 보통 이제 그랬을 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꼭 TF-IDF도 잘 준비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출제를 했는데, TF-IDF는 여기 나온 것처럼 문서와
그 텀, 여기서 뭐 토픽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용어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용어와 문서와의 상관관계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문서가 어떤 용어에 대한 문서인지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키워드인가? 라는 부분들 이제 그런 것들을 통계적 분석을 통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래서 중요한 개념은 이제 TF에 대한 개념이랑 IDF에 대한 개념입니다. TF에 대한 개념은 이 텀, 이 토픽이, 이 단어가 얼마나 자주 등장하는지. 그럼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 단어가 여러 문서에서, 만약에 문서가 4개가 있으면 문서 4개에서 다 같이 등장을 해. 그럼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인가?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녕하세요로 시작되는 그 문서들이 다 있다라고 하면, 그 안녕하세요라는 문서들은, 안녕하세요는 모든 문서에 등장을 하지만, 문서에는 다 한 번씩 등장을 하지만은, 그게 모든 문서에 나온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 단어가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TF에 대한 부분, IDF는 TF 그 용어가 특정한 단어가 많이 나와. 그럼 중요하다는 의미한다는 TF. 근데 이 TF 모든 문서에 다 나온다면은 그거는 좀 이 문서에 대해서 특별한 내용을 표현한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나오는 용어구나. 우리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처럼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TF, IDF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TF는 뭐 식이 있는데 식까지 쓰신 분들도 계세요. 식까지 쓰시게 되면은 이런 것들 때문에 뭐 불림 빈도, 로스케일 빈도, 증가 빈도 산출반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뭐 식까지 쓰시게 되면은 굉장히 좋은 점수 가지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안 돼 있다. 억지로 외우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IDF는 말씀드린 것처럼 역수를 취해야 되는 거죠. 모든 문서에 등장하게 되면 중요한 단어가 아니니까. 그래서 TF랑 결국에는 TF랑 IDF를 곱한 값으로 TF, IDF를 값을 산출을 하게 되고 이걸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을 하게 되죠. 그죠? 뭐 가로축에는 단어에 대한 부분, 세로축에는 문서에 대한 부분, 거기에 대한 부분들에서 TF, IDF 값을 넣어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TF, IDF는 백오버워즈, BOW나 이런 기법들처럼 카운트 기반 유사도이기 때문에 실제로 정확하게 용어와 용어 간의 유사도는 파악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학생이랑 수험생은 다른 단어잖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유사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단어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잠재 의미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파악이 필요하고 거기서 등장하는 게 이제 LSA라든지 워드2백, 컨셉추얼 네트워크 이런 부분들로 연결이 된다. 요렇게 내용에 대한 확장을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전교화 문제는 후진분들은 전반적으로 잘 작성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확실히 고전 토픽도 잘 준비가 돼 있으시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 조금 정교화된 데이터 모델에서 뭐 중복 통합 분리 이런 기법들까지 같이 포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중복 통합 분리라는 이런 것들을 수행한다는 게 좀 명확하지가 않으면 추상적으로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살짝 정의해서 이게 반전교화 맞나? 라는 생각이 드는 정의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잊지 말고 표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대상조사하고 방법 유도 검토하고 반전교화 적용 요 부분까지도 잘 작성을 잘 해주셨고 조금 이런 부분들 테이블이라든지 칼럼 관계에 대해서 반전교화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만 디테일 살려서 작성해 주시면 더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 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래도 뭐 2개 내지 3개 정도는 이렇게 조금 하이픈해가지고 나눠서 작성해 주시면 조금 더 좋은 답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에 3단락은 뭐 사례라든지 아니면 반전교화랑 정교화 트레이드 오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 포함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많이 일어나죠. 유출 대응 절차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키사에서 2020년 12월에 나왔고 그래서 그 매뉴얼에 대해서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개인정보 34조의 유출 대응에 대한 부분들이 표시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거기서 어떤 방식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처음에 체계를 구축을 하고 최소한의 긴급 조치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사용자에게 알려야 되죠. 그죠? 유출에 대해 통지를 해야 되고 그리고 신고를 해야 되고 정보 주체 피해라든지 구제라든지 재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까지 나와 있으니까 이런 게 있구나. 오늘 응용이라서 사실 푸신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이번 응용 시험은 없죠. 그래서 요렇게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굳이 구체적으로 준비를 하지 않으셨어도 요렇게 만약 문제가 나오면은 요런 흐름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 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2교시 볼게요. 2교시 4번 다중이기 분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버피팅 문제에 대해 설명하고 리치 리그레션과 라스트 리그레션을 설명하시오. 오버피팅 문제는 그동안 많이 보셨기 때문에
해결 방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많이 정리가 돼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해결 방안 중 하나인 레귤러리제이션에서 정규화 부분에서 우리 리치 리그레션이랑 라소 리그레션 기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물어보는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두 가지를 물어봤죠. 오버피팅 문제에 대해서 물어봤고, 그리고 리치 리그레션과 라스트 리그레션을 설명하시고. 네. 이 단락에서 오버피팅 문제랑 문제 하나를 물어봤을 때 문제만 제시를 하시게 되면 점수를 다 못 받습니다. 일반적으로 문제를 물어봤다는 건 해결책도 같이 물어봤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버피팅 문제와 해결책에 대해서 이 단락에서 작성을 하시고, 그 해결책 안에서 반드시 정규화가 포함이 되어 있고, 그 상태에서 3단락에서 리치 리그레션과 라스트 리그레션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중회귀 분석이라는 건 다 변량 자체가 독립변수가 굉장히 많이 있을 때 다중 공통성이라든지 오버피팅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고, 그래서 거기서 정규화에 대한 부분들로 이 두 가지 해결 방안을 쓴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 판에 대해서 도식화를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오버피팅 문제 할 때마다 항상 이제 등장하는 게 이제 데이터, 훈련하는 데이터셋이 이제 최적화돼서 이제 이런 그래프 형태가 나오죠. 이 변수는 굉장히 많고, 이제 거기에 따른 이제 개수들도 각각 많이 있고요. 그래서 훈련 데이터만 과하게 학습이 되어 훈련 데이터에서는 높은 정확도를 나타냈지만 실제로는 어때요? 실제 적용했을 때 성능이 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오버피팅 문제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이 오버피팅의 문제가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에 대한 판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실제 해결 방안은 학습 데이터, 조기 종류, 드롭아웃, 정규화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정규화를 위해서 리치랑 라소가 있다. 그래서 리치랑 라소를 표현하시는데, 이 베타 제로, 베타 원, 얘네들이 이제 그 변수들이 갖고 있는 개수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변수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때 걔네들이 앞에 있는 그 개수들을 값을 낮추다 보면은 실제 이 변수가 그릴 수 있는 복잡도나 이런 부분들은 더 단순화가 될 거고, 그죠? 이게 로스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베타 제로, 베타 원, 쉽게 표현한 겁니다. 이제 항이 두 개가 있다는 가정을 하는 거죠. x0, x1으로 표현이 된다고 하면 독립변수 x1, x0, x1. 그럼 그 앞에 붙어 있는 개수는 이제 베타 제로나 베타 1이 되겠죠. 이 베타 제로, 베타 1 값을 낮춰서 원래 한 이쯤 위치를 했을 거예요, 아마. 훈련 데이터셋에 대해서 훈련 데이터셋에 완전히 최적화돼서 했다면 이 정도 됐을 텐데 조금씩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넓혀가는 거죠. 이 L은 로스겠죠, 그죠? 로스에 대한 부분들을 넓혀가더라도 실제 이 베타 제로랑 베타 1에 대한 부분들을 이 제약 조건을 맞출 수 있다라면, 그만큼 단순화를 시킬 수 있다라면 정교화가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이, 하나는 이제 결국에는 이 앞에 이 개수들의 크기를 줄이는 거예요. 이 개수들의 크기를 줄이는데, 그 크기를 표현을 할 때 우리가 놈이라는 표현을 쓰고, 벡터의 놈 아시죠? 그래서 놈을 L2 놈을 사용을 할 때는 이 제곱 형태로, 우리가 이제 베타 1 제곱으로 표현할 때는 원의 방정식으로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으로 되는 거고, 한쪽은 절대값이다 보니까 L1 놈이라고 표현을 하고, 절대값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을 할 때는 이렇게 L1 놈을 사용해서 제약 조건을 그리고, 여기에 마주치는 점이 나올 때까지 로스를 늘려나간다는 얘기죠. 그죠? 이 베타1이 점점 줄어들 거잖아요. 베타1 제로, 베타1이 처음에 여기 있었어. 점점 줄어들어서 여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어떻게? 코스트 펑션에 그 내용들을 포함을 시켜서. 그래서 나와야 되는 것들은 리치 레그레션에 나와야 되는 것들, L2 놈에 대한 부분들이고, 이 부분들 L2 놈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제곱에 대한 부분인 거죠. 그죠? 제곱에 대한 부분. 그리고 라스터 레그레션에 대한 부분들은 L1 놈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절대값에 대한 부분 나오면 될 것 같고, 결국에 이제 코스트 펑션에다가 이 값들을 넣었기 때문에 이 코스트가 아무리 오류 값이 커지더라도 이 베타 값에 대해 상충돼서 코스트 펑션이 잡히게 되고요. 그래서 베타 값을 낮추는 방향으로 학습을 하게 됩니다. 모델을 만들게 됩니다. 근데 여기 람다의 역할이 있는데요. 결국에 그 람다의 역할은 람다 크기가 크면 클수록 기울기가 감소가 되고 특성 영향에 대한 감소가 돼서 언더피팅이 되는 형상이 있고, 람다 크기가 줄어들수록, 람다 크기가 줄어들면 실제로 여기서 미칠 수 있는 영향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복잡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람다 크기의 선택이 필요하다라는 것으로 4단락을 진행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체계와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오 라는 문제로 5번 문제를 냈는데, 데이터 품질 문제는 지금 매 회차 나오고 있어요. 매 회차. 이 품질관리 체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실 때는
지난번 회차에 나왔을 때 우리 DQM이 나왔죠. 굉장히 고전 문제거든요.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랑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랑 DQM이 이렇게 약간 섞여 있는데, 공공 데이터 품질 관리 체계를 공부를 하실 때 우리가 필요했던 부분들은 계구 운하를 외우시죠. 계구 운하, 계획, 구축, 운영, 활용. 얘도 똑같습니다. 계획, 구축, 운영, 활용. 근데 공공 데이터면은 요걸로만 갖고 공공 데이터에 맞춰서 표현을 하면 되는데, 얘는 어디예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예요. 그렇기 때문에 라벨링에 대한 부분들을 표현하셔서 쓰셔야 되고, 거기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이 구축 단계. 개구 운하를 쓰시고 개구 운하에 대해서 비슷하게 쓰시면 되는데, 구축 단계에서 이 부분이 반드시 나와야 됩니다. 데이터 라벨링. 라벨링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나와 주셔야 되고, 그리고 3단락에서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품질 관리 기준을 물어봤을 때는 그 기준에 따른 절차, 그리고 반드시 나와야 되는 거. 관리 기준이 나왔어. 그러면 지표가 나와야 돼요. 지표는 DQM에서도 나오고 공공 데이터에서도 나오고 항상 나오죠. 여기 지표는 특성 형태로 표현해 주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가이드라인 사실 이대로 나와 있는 거예요. 절차 측면이랑 데이터 측면. 으로 나뉘어져 있고, 이 위에도 보면 절차 측면, 데이터 측면이 나뉘어 있죠. 절차에 대한 부분, 데이터에 대한 부분, 이 밑에 있는 데이터 레이어에 대한 부분이죠. 이 위에가 절차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절차에 대한 부분, 데이터에 대한 부분 나뉘어서 6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얘는 근데 진짜 나올 것 같아서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준비성, 완전성, 유용성, 적합성, 정확성, 유효성. DQM도 뭐 보일류, 정적적 해가지고 6가지 외우시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6가지가 있으니까 앞글자만 따서 준한유, 적정유로 외우시면은 유용성이랑 유효성이 겹치니까 요건 좀 주의를 해주시고 해서 준비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표현하시고 좋은 점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에는 결국엔 그래서 이 지표들에 대해서 세부 지표들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정밀도, 재현율이라든지 뭐 ROC, 혼동행렬 이런 생산 성능 지표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표현해서 4단락까지 완성해 주시면은 좋은 답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칙이 있으니까 이 원칙은 절차에 들어가거든요. 여기. 그래서 참고로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TCP 기본 기법이죠. 기본 기법. 그래서 작성해 주신 분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기본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네트워크 문제는 실제로도 그래요. 관리 시험을 치시는 분들이 보통 이제 CA랑 네트워크 문제는 피하시죠. 그래서 네트워크 문제랑 CA 문제, 본인이 준비하신 문제가 조금 있으시면은 꼭 반드시 작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점수가 대부분 잘 나옵니다. 그래서 얘들 사실 할 게 별로 없죠. TCP랑 UDP랑 차이가 나는 게 뭐죠? TCP는 신뢰성 있는 통신을 하죠. 신뢰성 있는 통신이라는 게 뭐예요? 내가 보냈으면은 상대방이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야, 잘 받았어? 이 답변을 하니까 신뢰성이 보장이 되는 거죠. 아, 잘 받았구나. 그래서 결국에 여기서 우리가 TCP에서 제어를 한다는 거는 파지티브 에크라고 하는데, P-에크 대전송 기법을 통해서 이런 제어들을 수행을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TCP에서 대표적인 제어 기법이 이제 흐름 제어, 오류 제어, 혼잡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흐름 제어에서 나와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슬라이딩 윈도우가 나와야죠. 슬라이딩 윈도우에서 오늘 클로즈, 오픈 이 2가지는 제대로 쓰셨어요. 축소를 하는 경우도 있죠. 언제 축소를 해요? 언제? 우리 네트워크 환경이 혼잡한 경우. 그죠?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요. 윈도우 크기는 리시브 윈도우, 혼잡 윈도우. 뒤에 혼잡 윈도우, 그 혼잡 윈도우예요. 같이 쓰는 거예요. 혼잡 윈도우랑 수직 윈도우 중에 작은 윈도우 사이즈를 고르는 거예요. 수직 윈도우는 뭐예요? 수신이 받을 수 있는 크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버퍼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창문의 크기랑 실제 내가 보내면 네트워크 환경에 대한 크기도 있을 거잖아요. 그 환경의 크기 중에 작은 크기만큼의 윈도우 크기가 잡힙니다. 만약에 혼란스러워졌어. 그럼 크기가 줄어들겠죠. 그죠? 그때 축소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표현하신 부분들은 열림, 닫힘에 대한 부분들만 있어요. 그죠? 열림은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는 거, 닫힘 내가 보냈던 것들에 대해서 에크 받으면 닫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축소에 대한 부분까지 포함해서 작성해 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열림, 닫힘, 혼잡했을 때 축소 동작까지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오류 제어는 TCP에서 오류 제어는 손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순서가 어긋나는 경우, 혹은 중복으로 가는 경우, 이런 부분들에서 재전송을 합니다. 재전송. 그죠? 고치거나 하지 않죠. 그죠? 그걸 뭘로 해요? 체크썸으로 해요. 체크썸. 순서는 시퀀스 넘버라고. 그래서 우리 TCP 헤더 외우시는 분들도 계신데,
TCP 헤더에 보면 뭐가 들어가 있어요? 체크성 값이 들어가 있죠. 그 외우기 싫어하는 그 헤더 있잖아요. 우리 그 네모칸 막 쳐가지고 하는 거. 거기에 체크성 값도 들어가고 시퀀스 넘버도 들어가죠. 왜? 신뢰성 있게 오류 제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세그먼트를 검증해서 이제 오류 검사를 하게 되고, 보통 이제 RTO라고 이제 타이머가 있죠. TCP 타이머라고 불리울 때 가장 위에 나오는 RTO라는 타이머를 사용해서 이제 타임아웃이 일어나면은 재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못 받았을 때. 그 타임아웃을 보고, 그거를 보고 타임아웃 시간에 맞춰서 재조정하는 부분까지 보여주시면은 이제 오류 제어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혼잡 제어는 잘 써주셨어요. 잘 써주셨는데 패스트 리트랜스미트라든지 패스트 리커버리 요거를 안 쓰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거까지 같이 꼭꼭 챙겨주셔서 작성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리트랜스미트를 타고 리커버리 리노 이렇게 불리우죠. 그죠? 그래서 리트랜스미트는 다시 보내는 건데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이렇게 끝까지 내려서 다시 보내야 되잖아요. 끝까지 내려서 다시 보내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타고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너무 비효율적으로 또 처음부터 혼자 여기서 얘기하는 CW 윈도우가 이거죠. 아까 했던 CWND라고 얘기했던 게 이 CW 윈도우 사이즈가 이거잖아요. 너무 내리면 어떻게 돼요? 확 줄였다 보내다 보니까 비효율적인 거예요. 그래서 반만큼 줄였다가 슬로우 스타트 방식이 아니라 컨제스처 어보이던스 방식으로 증가를 하자. 그죠? 가수 증가 방식으로 증가를 하자. 요게 이제 리노 방식인 거죠. 이 부분에서도 비효율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뉴리노라든지 섹이라든지 오늘 다른 부분들까지 작성하신 분들이 계신데 그렇게 해서 다달아 작성해 주셔도 좋은 점수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트워크 문제는 그렇게 사실 키워드가 얘도 별거 없죠. 슬로우 스타트, 컨제스트 어보이던스, 뭐 패스트 리트랜스미트, 패스트 리커버리 위에 볼까요? 뭐 RTO, RTO 체크성 없어요. 별로 할 게. 열림 닫힘 축소, 열리고 닫히고 축소 할 게 별로 없잖아요. 이 내용만으로 이 문제를 푸시면은 점수가 당연히 15점 이상이 나옵니다. 내용만 틀리지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더 디테일하게 쓸 거야. 아무도 그렇게 못해요. 오늘 채점하면서 느꼈어요. 아, 개념만 쓰셔도 15점 이상은 받으시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좀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은 나보다 잘 쓸 것 같아 라고 포기하지 마시고 C랑 네트워크 문제는 특히 관리가 접근하지, 왜냐면 많이 못 들어가요. 다 썰푸는 문제로 거의 들어가니까. 그랬을 때 조금 좋은 점수를 받으시는 걸 제가 그동안 많이 봐왔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답안지 작성하시면은 점수에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부분 실수를 하는 경우가 이제 여기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문제를 읽으면서 실수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특히 잘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문제 읽으실 때 본인이 생각하는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지 마시고 냉정하게 이게 물어보는 게 뭔지, 이걸 왜 물어봤는지 그런 부분들 고민하시고 답안 작성하시면 좋은 답안 작성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이제 합숙도 내일까지인데 이번 주 일주일 뒤면 시험이죠. 잘 정리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시고 다음 합숙이거나 다음 심화반에서 안 뵀으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